요즘 계속 예금이 늘고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여주권금리 올라가니까. 근데 이 예금을 늘리는 게 완전 자산의 이동이냐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일종의 약간 도피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금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돼요. 예금으로 도피해 놓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증가될수록 높아지면 예. 예금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금은 지금 도피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자. 미래에셋 이상원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원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2399번님, 이건 저도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상원 전무님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으시네요. 퀴즈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시면 잘하실 때 나간 적이 없죠. 없나요? 예. 저 실전에 약해서. 제가 다른 분과 착각하나? 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 예. 퀴즈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근데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죠. 없습니다. 왜요? 별로 그런 거 없고요. 예. 근데 그 러시아 사상가 중에 출신의 사상가 중에 이사야 벌린이라는 분이 인간을 두 유형으로 분류를 해요. 고슴도치형 인간과 여우형 인간. 근데 고슴도치는 깊이 파는 인간이고 여우형은 이제 잡다하게 많이 아는 쉽게 생각하면 원래 제너럴리스트. 더 깊이 분석하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근데 제가 살면서 보면 투자형 인물들은 이 백과사전형 인물보다는 이 고슴도치형 인물들이 훨씬 더 잘해요. 깊숙하게 파시는 분들 어느 하나를. 그러니까 종목도 깊숙하게 파는 분들, 뭐 상가 투자를 하더라도 아주 깊이 파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약간 우리가 이제 기자 출신 같은 기자 생활했잖아요. 기자 출신들이 대체로 여우형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기자 선배들 보면은 재테크는 거의 다 꽝이죠. 그렇죠. 부동산 부장이 부동산 데스크가 집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증권부 부장인데 주식만 하면 아니 주식을 몰라. 주식 투자를 몰라.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퀴즈 프로그램은 안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상구호님. 오늘의 주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요. 올 한 해 뭐 경제, 투자, 사회, 뭐 정치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상승률. 네. 예. 올해 작년 12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3.7%. 깜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속 3% 이상 높았고요. 연간으로는 뭐 10년 만에 최고치를 뭐 기록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도 지금 미국은 7%가 나왔잖아요. 7% 작년 12월에. OECD 소위 말하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그러는 경제개발협력기구 보면은 거기도 평균 한 5.8%. 그러니까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물가가 너무 하락해서 디플레이션 혹은 디스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확 사정이 바뀌어서 과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때가 온 거죠. 또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또 올리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의견들이 내 주식, 내 부동산, 그렇죠. 내 코인은 어떻게 될 되냐, 거냐. 또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이게 뭐야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우리가 투자와 자산 관리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생각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화폐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화폐는 그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환 기능이에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교환 기능, 즉 구매력.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 계신데 물가가 5% 올랐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내 돈의 가치는 5%가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인플레이션을 두고 침묵의 암살자다.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FRB 의장을 했었던 벤 베냉키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옛날 그 고대 정부 같은 데서도 일부러 나라빚 갚으려고 하면은 인플레를 막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냐면 그 금화 시대니까 금에다가 섞는 거죠. 나머지 금가치 순도를 떨어뜨리죠. 순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물가는 1년, 2년을 두고 보면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복리 효과와 반대인 역복리 효과가 나타나요. 크네. 그래서 돈에 뭐서 이게 막 10년씩 지나고 나게 되면 여러분들 와 옛날에 저장면 값이 얼마였어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네. 그때는 잘 뭘까요? 침묵의 암살자는 표현을 쓰는 게 그때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가가 보면은 역복리 효과 때문에 내 돈의 가치를 형편없이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집 살 걸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투자의 목표 중에 하나는 화폐 가치를 지키는 데 둬야 된다. 네.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 무조건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지만 그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투자에서 항상 고려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 내 돈의 화폐 가치를 내가 나중에 쓰는 거거든요. 투자라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받아들이고 내 화폐 가치를 지키는데 그것을 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건 바꿔 말하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보다만 잘하면 되나요?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만 하더라도 내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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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인식이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이상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세계에서 가장 고성장을 했던 나라거든요. 네. 그 고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물가는 잡겠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었죠? 옛날에는 뭐 연탄값도 규제하고 막 이랬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냐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더 나쁜 건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투자적 관점에서는 훨씬 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 4% 정도까지가 나와요. 평균적으로는. 그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 4% 정도 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2008년도 이후에 물가가 1%대 오늘 마이너스 뭐 이런 적이 나왔던 것은 올해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불황이라고 굉장히 말하죠. 예. 그 특별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10% 굉장히 높긴 하지만 우리가 4에서 5%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온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 이럴 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여기서 더 가는 게 문제인 그쵸, 거죠. 그쵸. 문제.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한 두 번 정도가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1970년대 그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오일 쇼크, 막 오일 그때 쇼크나 그랬으니까 국제유가 대폭등. 물가도 오르고 경기가 침체가 네. 되는 게 최악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미국도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79년도에 미국의 FRB에서 이게 여러분들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네. 은행 예금금리가 기준금리를 20%로 올려요. 이게 뭐냐면 그 경기 침체기에 20% 올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박살이 나겠죠. 네. 근데 80년대 초부터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와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다 망하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된 거네요. 구조조정이 완전히 네,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슬픈 얘기지만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쓰는데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 바이마르. 그렇죠. 네, 그때 뭐냐면 네. 화장지 가격이 그 지폐보다 더 비싸니까 소위 말하는 독일 지폐로 화장실 가서 예, 예, 예. 밑을 닦은 예. 거예요. 그리고 월급도 한 번에 주면 안 되니까 하루에 서너 번, 네 번 나눠줘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 심하게 되면 금리를 금리를 대폭 완전 인상. 올리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옛날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화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폐 개혁은 지금 현재 고민할 것도 아니고 네. 과연 우리가 근데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그 과거의 70년대처럼 뭐 20% 30%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당연히 금리 인상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는 건가? 예.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돈 많이 찍어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네. 기본적인 거죠.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경제학파마다 의견이 좀 다르고 제가 뭐 대단한 경제학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이제 미국의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시카고대 교수였었죠. 이분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전형적인 화폐적 현상이다. 네. 물론 이거에 대한 반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화량이 기본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거예요.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예. 돈 많이 찍어내니까 물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 돈을 걷어들이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걷어들까 생각하지만 이럴 때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 통화량은 거의 줄어져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빨리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미국에서 보게 되면
통화량이 결정적으로 늘게 된 것은 1973년도 이후부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닉슨 독트린, 닉슨 대통령 시절에 미국 때 베트남 전쟁 했었잖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미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어요. 네. 그다음에 또 사회보장을 또 강화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정부가 빚을 져가지고만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채권을- 금 갖다 놓고 돈 찍는 예. 걸로는 돈이 예. 너무 부족해. 그 전까지도 근본이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금만큼만 돈을 찍고 있었었는데 네. 이 닉슨 독트린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근본이제를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필요하면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결정하면 찍는 거네요. 찍을 수 있는 네. 거죠.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 70년대 이후에 미국의 통화량은 지금까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그게 저도 봤는데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줄어든 없었대요. 적이 우리가 네. 뭐 그때 뭐 굉장히 위기도 있고 막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하고 별거 다 했지만 긴축도 하고 막 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73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통화량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줄이는 척만한 거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건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정책은 일부 부자들한테 많이 걷는 정책은 사회가 용납이 되지만 네. 다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는 정책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걷는 걸 더 선호해요. 그래서 뭐 지금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예. 뭐 줄인다, 양적 긴축한다 이래도 예. 고지것대로 안 믿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할 그러니까 수 있겠어 이런. 이건 여러분들께서 일시적으로 긴축을 해서 음. 양적 완화를 좀 타이트하게 하겠지만 네. 이럴 때 저는 필요한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사적 관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뭐냐면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네. 그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이건 어마어마한 경제 지식 없으셔도 얼마나 돼요. 늘었나 보죠 한번. 예, 네. 뭐 광의의 뭐 통화량, 협의의 통화량 그러는데 네. 가장 많이 쓰는 게 M2라는 거예요. 사실 M2. M2 잘 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그래서 어제 들어가서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한국은행 통계 이거 누구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 대비해서 지금까지 현재 통화량이 그 2021년도까지 안 나와 있죠. 201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네. 10년 동안 통화량이 3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예. 네. 그다음 98년도 외환위기 이후로 기준으로 따지면 7.74배가 늘어났어요. 네. 그럼 여러분도 단순히 생각해 보면 내 돈의 가치가 8배가 떨어진 거예요. 거꾸로 뭐냐면 8배가 떨어졌으면 상대적으로 가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가치는 다른 변수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오로지 통화량만 놓고 보게 되면 네. 9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8배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실제로 8배까지 모르겠는데 2008년 이후에요. 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터졌을 때 코스피가 예. 898, 900이었잖아요. 예. 지금 3,000 갔잖아요. 예. 3배가 딱 갔네. 예. 네, 돈 푼 만큼. 그 부동산도 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전형적인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적인 자산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산의 성격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주택이라는 것은 사회의 사람들의 기본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뭐 투자만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투자적 가치만 놓고 보게 되면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대표적인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같은 또 주식도 일종의 실물 자산이거든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자산의 가격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애매해져요. 예. 지금 올해 화두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서 조심하라고 해야 된다는데 예. 그럼 이제 개인 투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금리는 오르지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극단적인 형태의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70년대 말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20%를 올렸으면 예금금리는 한 25% 됐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2자리 이상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10% 이 정도로 이상. 갈 수 있느냐 현대 경제에서 물론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네. 저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그 비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저는 좀 오히려 좀 반대예요. 예.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통화량은 늘고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내려는 노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요즘 계속 예금이 늘고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여조금 금리 올라가니까. 근데 이 예금을 늘리는 게 완전 자산의 이동이냐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일종의 약간
도피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금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돼요. 예금으로 도피해 놓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증가될수록 높아지면 예. 예금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금은 지금 도피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돈의 양이 늘어나면 이익을 얻는 자와 이익을 얻지 못하는 자가 생겨요. 지금까지 그랬죠. 예,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쓰셔야 되느냐 이걸 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유명한 투자 칼럼니스트이고 이 조지 굿맨이라고 이 사람 필명이 아담 스미스인데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미국에 소개한 사람이에요. 네. 저널리스트 투자가인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폐가 가진 문제점은 돈을 조작할 수 있는 소수에게 보상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연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다. 내가 아껴 쓴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통화량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내가 인플레이션을 내가 해지하기 위해서 실물 자산적인 성격들을 내 포트폴리오의 비중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좀 오르고 뭐 경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내가 100% 투자할 거를 뭐 50%만 투자한다고 바라야 되는 거지. 이걸 모든 걸 처분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해지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럼요. 예, 현금 가치 비중의 하락에. 문제인 거예요. 뭐 주식도 비중의 마찬가지지만 문제다. 지금은 비중을 내가 뭐 주식을 다 정리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주식 비중을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주식도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업 경영을 하면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들이 월급을 올려줘야 돼요 회사에서. 그런데 제품 가격도 올리겠죠. 제품 가격도 올려. 만약 네. 제품 가격 올리지 못하는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업은 당연히 퇴출되겠죠. 망하는 거예요. 네. 망하면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제품 가격 올릴 수 있는 회사가 이 시장을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더 주가는 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속화돼 진행이 되면 경쟁력 없는 것들 다 도태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돼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예. 진짜 이 정도까지 인플레가 나온다. 라고 하는 레인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만 좀 보면. 아, 저는 사실은 제가 그거 사실 한- 이코노미스트 네. 영역이니까 제가 과거에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도 한 5%, 6% 나오면 힘들어지던데. 그렇죠. 네.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한 역사적으로 보면 한 4, 5%까지는 사회가 수용할 버틴다.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건 사실 미래는 알 수 없고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던 데이터들이 한 4에서 5% 정도입니다. 물론 과거가 우리나라 기준. 예, 네. 과거가 아니죠. 그 글로벌리 글로벌리. 예. 네. 그러니까 과거가 미래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건 좀 참고적으로 써야 되고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또 공급망 체인 이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병목 현상이 일어났고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것도 이제 뭐 그냥 약간 쇼티지가 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화폐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이건 좀 수요 네. 측의 공급망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좀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지만 투자자한테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통화량은 늘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플레이션이 투자에 미치는 조금 색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쓸 투잡 미래에셋 이상원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